네, 반갑습니다. 오늘 영상은 전반적인 시장에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산업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모든 산업들을 제가 집어 드릴 수는 없지만, 각각의 산업들에 대한 지금 현재 시황부터 해서 어느 정도의 그 특징들부터 해서 이런 시황들을 제가 다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정리하고 간다 이런 느낌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정리를 이제 산업군별로 이제 하면서도 절대 이제 이 산업 자체가 하나의 독립적인 그런 흐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네, 시장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런 여러 가지 산업들이 맞물려서 이제 하나의 시황으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어느 정도의 연결고리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산업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릴 산업군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제가 일단 주가는 삼성전자 주가를 가져왔는데 계속 이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태죠. 시황을 살펴보면은 지금 반도체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그냥 그 산업 자체를 갖다가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그 산업 자체를 보기보다는 이제는 글로벌적인 그런 외교적인 시각도 물론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미국에서 이제 반도체를 이제 무기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리고 글로벌적으로도 이제 가장 이제 전력 산업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미국하고 중국의 이제 갈등이 계속되는 만큼 이제 우리나라도 그 사이에서 어느 곳으로 갈지 이거를 이제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서 이제 중립적인 외교를 펼쳐왔었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는 이제 경제를 갖다가 같이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미국하고는 이제 외교적, 그다음에 안보 이런 것들을, 군사 안보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자, 요런 뉘앙스였는데, 근데 미국하고 중국의 지금 갈등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입장에서 이제 중국을 계속 이제 패권 싸움으로 이제 견제를 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최근에도 이제 미국이 이제 중국의 이제 반도체 굴기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반도체 장비를 생산이나 이런 것들 수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이제 규제를 하는 그 방안을 냈었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그 와중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1년 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듯이 이제 반도체는 단순하게 그 산업만 볼 게 아니라 전반적인 그 글로벌적인 시황을 체크를 하면서 이제 같이 주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반도체 상황은 굉장히 어렵다고 할 수 있죠. 최근에 이제 감산도 이제 감산 관련해서 이슈도 있었는데, 근데 삼성전자하고 이제 우리나라 국내 기업들을 감산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미국이나 이런 다른 반도체 기업들을 이제 감산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고, 그리고 실제로도 이제 감산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반도체 재고가 이제 많이 남아 돌고 있다. 그리고 반도체라는 지금 수요 자체가 굉장히 얼어붙은 상황이다. 수요가 많이 없다라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감산 이슈는 당연히 호재가 될 수 있고 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호재가 된다라는 거는 감산을 하면서 이제 그 재고를 줄여 나가고, 그리고 그 생산하는 데 있어서 양을 줄임으로써 수요를 같이 맞춘다라는 의미가 있고, 근데 감산에 대해서 안 좋은 거는 그만큼 생산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전부 다 그걸 다 자체를 다 줄이기 때문에 나중에 수요가 늘어났을 때 그 공급이 따라가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반도체를 감산하는 것도 마냥 이게 호재나 악재를 이제 가릴 수는 없다. 그게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봐야 되는 거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반도체의 시황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동차 지금 전기차부터 수소차까지는 제가 뭐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려울 것 같고, 전기차부터 해서 현대차, 기아차 이쪽으로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3분기 최대 실적을 지금 전망하고 있다. 거기서 반도체 난이나 완화, 그 다음에 환율도 어느 정도 수혜를 받고 있다. 왜냐? 자동차를 보통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내수적으로 판매를 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외부에 수출을 해서 많이 판매를 하고 있죠. 특히 주요 시장은 유럽하고 그 다음에 미국에 이제 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지금처럼 환율이 이제 올라가는 상황에서는 이제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고, 네, 그런 부분에서 수출을 하게 되면 그만큼 벌어들이는 돈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어 그만큼 이제 사실 수익 그 수요 부분에 있어서는 좀 줄어들 수도 있어요. 왜냐면 지금 워낙 시황 자체가 안 좋고, 그리고 예전에 코로나 때 이제 초과 수요가 많이 발생을 했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이제 수요가 조금 떨어지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수요가 좀 낮아질 수는 있는데, 그런데
그만큼 달러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수출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굉장히 또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나 기아차 같은 이런 자동차 부분에서는 좀 더 실적적으로는 이제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이제 인플레이션 이제 감축법을 냈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현대차나 이런 것들이 좀 제외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하고는 있는데, 그만큼 이제 미국의 시장을 갖다가 이제 계속 이제 확장해 나가고 있는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악재로 작용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주가에서 전기차부터 해서 이런 2차전지에 대한 피크아웃 관련해서 이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이미 너무 많이 반영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실제로 근데 그런 기대감에 비해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대중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직 조금 먼 거리에 있다라고 이제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근데 제가 생각하는 2차전지부터 해서 이제 전기차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가는 거는 계속 발전해 나갈 겁니다. 근데 어느 정도 그 발전의 속도는 이제는 좀 줄어든 것 같고, 이제는 그 성장의 느낌보다는 이제 대중화를 시킴으로써 그 좀 안정적인 그런 이제 산업 패턴을 좀 잡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 봅니다. 실제로도 지금 이제 우리 내수 시장만 보더라도 전기차가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 이미 많이 늘어났고요. 그리고 뭐 전기차 충전소 이런 인프라도 이제 점점 구축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전기차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론 대중화가 되기 위해서는 그런 인프라적인 부분도 있어야 됩니다. 인프라적인 부분부터 해서, 그리고 시장이 정말로 성장해서 그 시장에서 이렇게 이 산업 자체가 이제 대중화가 되고 이렇게 시장 자체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이 시장이 퇴화를 했을 때, 이 시장이 좀 더 이제 넘어가는 해가 됐을 때, 그때는 이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라는 그런 논의도 같이 이루어지는 게, 그래야지 이제 시장에서 이 산업 자체가 녹아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직 전기차 시장은 근데 인프라 구축부터가 일단은 문제인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만 조금 더 속도로 낸다고 하면은 대중화도 금방 이루어질 테고, 그리고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런 전기차에 대한 이런 이제 산업 프로젝트 이런 것들도 점점 많이 늘어나면서 이제 좀 바뀌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자동차는 일단 시황 자체는 이제 앞으로도 아직 좋을 거라고 봅니다. 네, 달러나 이런 것들도 지금 그렇고 전체적인 시황 자체는 자동차한테는 아직 좀 괜찮은 부분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는 지금 최근에 많이 좀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좀 했었습니다. 미국하고 사우디 사이에 이제 좀 안 좋은 기류도 흐르고 사이가 좀 많이 안 좋은 상태죠. 원래는 이제 사우디하고 미국은 예전부터 이제 동맹국이었습니다. 네, 동맹국이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이렇게 하면서 뭐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다 보니까 이제 좀 사이가 안 좋아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우디를 주축으로 한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도 좀 더 이제 감산이나 이런 것들을 하자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반등을 이끌었는데, 미국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난처하죠. 왜냐하면은 지금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잡기 위해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근데 석유나 이런 것들이 이제 감산을 하게 되면 석유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인플레이션을 잡기가 더 어려워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이제 사우디하고 계속 이제 좀 이야기를 하면서 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근데 유가를 갖다가 이제 그냥 석유나 이런 것들 관련해서 이제 하고 있는 S-오일이라든지 뭐 GS 요런 기업들은 예전에는, 그래서 유가를 중심으로 한 요런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한창 유가 올라갈 때는 당연히 이제 주가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주가의 흐름 좋았지만, 근데 주가가 이제 갑자기 또 내려가게 된 거는 결국에는 석유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서 그만큼 마진율이 낮아진다라는 것이죠. 석유의 마진율이 남기 위해서는 마진율이 4달러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근데 지금 유가 자체가 거의 80달러 선에서 90달러 선으로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마진은 남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래서 수익 구조가 완전히 악화되는 것은 아니다. 근데 주가가 계속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요지 변동을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느 정도 전쟁에 대한 영향도 있고, 그리고 전쟁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조금은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석유나 이런 것들 또한 이제 전반적인 그 시황을 조금 더 잘 체크하는 게 주가를 따라가기에는 좋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선 쪽으로 보자면은 조선은 최근에부터 해서 예전부터 코로나 시대부터 LNG선 이런 것들부터 해서 수주를 많이 받았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LNG선 이런 것들을 이제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제 기술력이 굉장히 좋고, 글로벌적으로도 LNG선을 계속해서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결국엔 그 당시에 전쟁은 아직 안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전쟁은 안 했었는데, 근데 전쟁을 안 한 상태에서 그 와중에는 한창 이제 환경이나 이런 것들부터 해서 ESG 그런 것들에서 탄소 배출 이런 것들을 점점 줄여야 된다. 부터 해서 이런 유가나 이런 이제 석유나 이런 것들의 의존도를 줄여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LNG선 이런 것들이 좀 친환경적인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이런 걸로 많이 이제 구축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LNG선을 이제 그 수주를 많이 했었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조선 자체는 일단은 뭐 수주는 이제 따놓을 건 다 따놨다고 봅니다. 근데 조선이라는 이제 산업 자체는 이제 사이클을 길게 봐야 되는 사이클이거든요. 배를 만드는데 뭐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이제 걸리는 게 1년 반에서 2년, 네, 3년, 4년까지 걸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수익 자체를 갖다가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간이 좀 더 흐르는 그런 이제 수익 구조를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거기다 조선을 이제 만드는데 시간이 길게 걸리는 만큼 그 안에 원자재에 대한 변동률도 이제 많이 이제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조선은 이제 길게 사이클을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부분 부분으로 이제 사이클을 보면서 이제 단기적인 측면보다는 좀 더 길게 잡아서 가는 그런 것들이 좀 더 중요하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수주나 이런 것들이 이제 완료가 되는 시점에서 이제 또 수익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어, 조금 더 뒤에 내년 하반기, 네, 내년 하반기 정도는 돼야지 그런 이제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좀 반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원전이나 이런 것들도 좀 시황을 체크를 해보자면은 글로벌적으로 지금 전쟁이나 이런 것들이 계속되고 있다 보니까 원래 그 이런 ESG 경영부터 해서 이제 친환경,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완화를 하자라고 이제 강력하게 주장하는 곳이 바로 유럽입니다. 근데 유럽 쪽에서 지금 이제 전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독일부터 해서 이제 뭐 프랑스, 뭐 영국부터 해서 이제 유럽에 있는 거의 전반적인 나라들이 이런 에너지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시 이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또 많이 나타나는 게 바로 이제 원전을 또 이제 재가동하거나 네, 그런 이슈가 많았습니다. 근데 원전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물론 확실히 이슈가 되는 건 맞지만 근데 지금 주가에 이제 반영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원전 자체를 갖다가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이런 이슈 가지고 이제 원전이 올라갈 거다 기대감이 상승하긴 하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된다라는 거는 결국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원전 자체가 수주를 받는다든가 아니면은 소형 원자로를 지금 이제 SMR이라고 하죠. 예. 소형 원자력 모듈을 갖다가 지금 이제 또 어떻게 이제 상용화를 많이 하는 가 그것이 이제 기술력을 이제 어떻게 만들어내 나가느냐 그런 것들이 지금 원전이 바라봐야 될 이제 장기적인 관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이제 SMR 지금 소형 모듈 원자료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지금 거의 이제 걸음마 떼는 수준에 있다고 합니다. 네, 그만큼 지금 아직 그 소형 원자로를 갖다가 지금 이제 개발해서 이제 상용화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과 노력이 좀 필요하다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서 원자력 관련한 이런 주가는 내수 시장을 바라보더라도 즉 상승하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정부에서도 이제 원자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많이 살려나가자. 전 정부와는 다르게 이제 좀 원자력 이런 것들을 많이 살려나가고 이제 다시 좀 활성화 시키자라는 그런 이제 움직임이 있지만 근데 지금 전반적인 시황이나 이런 것들이 워낙 혼란스럽다 보니까 이런 원자력이나 이런 쪽을 많이 신경 쓰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내수시장 쪽에서도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산업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금융주나 보험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금융이나 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래는 금리가 인상하는 단계에서는 이제 수혜를 받는 종목입니다. 근데 금융주 이런 은행 관련주들이 지금 막 크게 상승을 하지는 못하는 상황이거든요. KB금융 확인해 보더라도 주가가 그렇게 막 높은 편이 아닙니다. 네.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금리가 이제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이제 수요를 오르 받을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처럼 코로나 때 이제 초과 수요부터 해서 이제 그만큼 그 양쪽 완화를 하고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대출자부터 해서 이런 그 부담이 많이 증가하는 그런 가계 대출 부담 이런 것들이 많이 증가하게 되죠. 부동산부터 해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이제 뭐 금융주나 이런 쪽에 좀 많이 압박이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대출금리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오히려 그걸 못 버티고 나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은행한테는 오히려 악재가 될 수가 있죠. 근데 반대로 이제 보험 같은 경우 근데 보험 같은 경우에 상승을 하는 종목들이 몇 가지 있는데 근데 보험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증가를 하는 이유는 보험부터 해서 이런 기업들은
채권의 보유량이 많습니다. 근데 금리가 인상하는 지금 시기에서 이제 채권의 가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그 채권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자세하게 하면은 이제 내용이 많아지기 때문에 다는 이야기를 드릴 수는 없지만, 근데 채권을 가지고 있는 만큼 채권이 가치가 올라가면은 그만큼 채권을 많이 가지고 있는 보험주의 입장에서는 네, 그만큼 수혜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보험주의 이제 특징적인 것들은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험 이런 것들도 이제 뭐 좀 더 가져가 보는 것도 괜찮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뭐 항공주부터 해서 이제 여행 관련주들이 지금 수혜를 받고 있겠죠. 리오프닝주라면. 근데 일본도 그렇고 대만도 그렇고 그리고 예전에 베트남도 그렇고 어 지금 관광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제 올 수 있도록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관광 이런 것들이 다 할 수 있게 지금 열어 놓은 상태인데, 근데 주가가 못 올라가는 이유는 뭐 가장 크게는 유가부터 해서 환율이 있을 거라고 좀 봅니다. 네, 이 두 가지도 있겠지만 어 가장 좀 주가적인 주가에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자면은 리오프닝주는 예전부터 재료 소멸에 대한 민감도가 좀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마스크를 해제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이면은 이제 주가에 반영이 돼서 원래 상승을 해줘야 되는 이런 재료들인데, 근데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뜨게 되면은 호재가 나오게 되면 오히려 이제 재료 소멸로 인식을 하고 이제 주가가 떨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리오프닝이라는 그 단어 자체부터가 일단 사람들이 그만큼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어 있는 단어이고, 그리고 주가에도 실제로 그런 기대감이 반영되는 것들이 만약 이런 것들이 실제가 되게 되었을 때 그 기대감이 오히려 해소가 되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오프닝주는 사실 크게 상승을 위해서 이제 계속 하고 있기라기보다는 결국에는 리오프닝을 바라볼 때도 결국 수익 구조나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특히 리오프닝 관련주들의 가장 큰 특징들은 코로나 시기로 인해서 이제 부채 비율이 많이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을 어떻게 이제 줄여서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부채를 갖다가 이제 높아진 부채를 다시 이제 수익으로 이제 가져오면서 수익 구조를 갖다 개선시킬 수 있는지,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체크해 보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야 그런 이슈로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겠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이제 바라보는 투자자의 경우에서는 이런 부분도 이제 체크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 네이버부터 해서 이제 카카오 이런 얘기를 해볼 건데, 어제 같은 경우에 이제 카카오 이제 서비스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이 이제 거의 한 반나절 정도 이제 안 되긴 했었는데, 어, 그런 부분부터 해서 이제 사실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이런 성장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처럼 금리를 올리고 하는 과정 속에서 굉장히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장주의 경우에는 그만큼 풍부한 유동성이 갖춰져야지 성장할 수가 있는 건데, 근데 금리를 인상하면서 이제 긴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이런 성장주의 성장이 많이 힘들죠. 그리고 카카오랑 네이버에 대해서 좀 차이를 말씀드리자면은, 카카오는 좀 내수 시장에 전념을 하고 있는 상태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좀 해외 시장으로 많이 뻗어나가려고 하는, 네, 그런 이제 산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가 이제 뒤로 가면서 계속 악재가 되면서 주가가 하락하고 있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좀 카카오 같은 경우 이렇게 내수 시장에 전념을 하고 있는 시장 입장에서는 어 정부의 입장에서도 이제 조금 많이 좌지우지가 되긴 해요.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규제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취약하고, 그리고 카카오가 물론 이런 플랫폼 산업 쪽에 있어가지고 이제 많이 주도권을 잡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만, 근데 이 플랫폼 산업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계속 이제 새로운 모습들을 보여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점유율을 가져가기 위해서는 그 경쟁자들과도 계속해서 이제 경쟁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시황도 시황이고, 그리고 플랫폼 산업의 측면에서 너무 좀 사람들의 인식도 지금 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그 카카오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좀 굉장히 편리하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도움이 되는 기업이다라는 인식이 있었다면은, 지금은 오히려 이제 좀 문어발부터 해서 이런 워낙 이제 다각도로 이제 산업에 뛰어들고 내수 시장에 많이 이제 좀 관여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기업이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식도 조금 변해가고 있는 것들이 주가에 좀 영향을 주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코인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말씀드리자면은 뭐 코인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인을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자세하게 막 집중적인 내용을 할 수는 없지만 근데 코인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을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자체가 지금 뭐 금리를 인상하고 긴축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당연히 코인도 지금 이제 뭐 주가가 완전히 박살이 나고 있죠. 근데 앞으로 코인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드리자면은 지금 시대 자체가 강달러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초강세를 지금 이루고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달러가 강세를 띠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이제 글로벌 국가들 전부 다 지금 많이 힘든 상태죠. 왜냐하면 그만큼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입장에서 당연히 금리를 인상해서 이제 자기 경제를 지키는 것이겠지만 다른 나라 입장에서 그 기축통화를 이제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뭐 신흥국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이제 나라 자체가 지금 뭐 IMF에 이제 손을 벌리고 있는 나라도 있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런 달러 강세를 띠다 보니까 해외 자본 유출 많아지고 그런 부분에서 어 달러라는 기축 통화를 이제 가지고 있는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나라들은 굉장히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면은 시간이 지났을 때 지금 이 상황을 일단 넘겨야 되겠죠. 이 상황이 지나가고 나서 사람들은 그 달러에 대한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더 반발을 많이 가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은 비트코인부터 해서 이런 코인이 나타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 자체도 그런 기축통화부터 해서 그 중앙 정권을 가지고 있는 그 중앙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불만으로 나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모든 글로벌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그리고 누구 하나가 이렇게 중점적으로 지휘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코인의 특성을 생각해 볼 때는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상황이 넘어가게 되면은 코인에 대한 의존도부터 해서 이 코인에 대한 시장이 점점 발전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미 지금 달러가 기축 통화인 것부터 해서 이 달러 강세로 인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모습을 시간이 지났을 때 이 사람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사람의 특성상 그런 거를 그대로 겪어가면서 이제 또다시 경험을 하고 싶진 않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가 지나게 되면은 더 달러로부터 이런 의존도를 이제 벗어나기 위해서 코인 시장부터 해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이제 활성화를 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코인의 지금 자체는 이제 사실 전망이 안 좋지만 시간이 지났을 때 그리고 그 시기가 사실 이거는 제가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근데 사람들의 인식부터 해서 이제 국가들의 글로벌 국가들의 인식은 점점 그렇게 변화를 할 거라고 저는 예측을 해봅니다. 달러라는 기축통화에서 멀어지고 이제 떼내기 위해서 이제는 글로벌 모든 국가가 사용할 수 있고 모든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누가 하나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닌 그런 코인으로 좀 더 이제 산업 자체가 이제 좀 많이 이동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좀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모든 산업을 찝을 수는 없었지만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선에서 지금 시장에서 이제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시장에서 비중이 큰 산업들에 대한 이야기는 다 했는 걸로 보입니다. 뭐 신산업이나 이런 것들까지 이야기를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큼지막한 그런 이제 산업군만 분류를 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봤는데 이야기를 조금 들으면서 이제 제가 설명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은 결론적으로 이 산업 자체가 하나하나 이제 따지고 보면은 당연히 이제 다 산업의 특성도 다르고 이제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들도 다 다르겠지만 근데 전반적인 그런 이제 산업의 분류부터 해서 이런 연결고리를 생각을 해봤을 때는 시황에 대한 영향도 지금 굉장히 큰 시장이고 그리고 하나하나 이 산업군들이 은근하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를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바라보는 데 있어서 주가를 바라보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주가가 아닌 그 흐름을 바라보면서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흐름이 진짜로 중요한 이유는 결국에는 그 흐름을 알아야지 투자를 하는 타이밍을 알게 되고 그리고 흐름을 알아야지 그 이유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투자의 이유가 없는 투자는 그거는 투기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유가 있는 투자를 해야 되고 타이밍과 그 순간순간이 이제 판단이 설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는데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시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투자를 하기 굉장히 어려운 시장은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모든 투자자가 느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더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이제 꾸준하게 이제 투자를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시간이 지났을 때 웃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좀 많이 길었지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